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날, 일이죠. 합격자 발표가 좀 있었죠. 작년보다 좀 늘었죠. 복수 정답이 2개, 1차 2개, 2차 2개가 나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에서 상대평가로 가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합격자를 확 늘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작년까지만 해도 국토부에서는 상대평가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합격자 수를 좀 줄여서 난이도로 합격자 수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상대평가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반대였던 것 같아요.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네.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난리가 나겠죠. 이렇게 합격자가 많으면 도대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서 오늘 합격자 수가 좀 작년보다 좀 늘었어요. 내년 우리 시험 어떻게 하냐? 뭐 우리 시험도 비슷하겠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뭐 강의하는 분이나 뭐 이제 주위에서 뭐 이제 뭐 어떻게 되겠다 예상하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 내년에 붙으면 되잖아, 그죠? 우리 내년에 붙으면 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쭉 그냥 따라오시면 돼.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 공인중개사 커뮤니티 이제 사람들 많은데 이런 데 가면,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커뮤니티 회원수가 많으면 광고가 붙잖아요. 거기에 3개월 만에 합격하는 법이라는 책을 광고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3개월 공부해서 붙었나 봐. 잔뜩 써놨어요. 책의 장점을. 다 좋은데 3개월 만에 붙는 건 불가능하니까 꾸준히 학원이나 이런 걸 따라와라라고 얘기하는 학원과 강사들은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읽다가 사기꾼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본인 책을 광고하는 거야 괜찮지만 본인이 사기를 치면 안 되죠. 3개월 만에 붙는다고? 뭐 있죠. 극히 일부. 올해 26,000명 합격생 중에서 제가 볼 때 한 260명? 네? 그 정도? 뭐 한 3개월 만에 붙는, 있죠.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못 붙어요, 대부분은. 올해 합격자 중에 절반이 작년에 1차 붙고 올해 2차 붙은 분들이에요. 절반이. 그럼 2년 걸린 거잖아요. 절반이 2년 걸렸어, 절반이. 그죠? 그때 뭔 3개월 만에 붙을 수 있다고. 그 극히 드문 사례를 가지고서 일반화시켜서 본인이 3개월 만에 붙는다는 게 사기인데, 오히려 꾸준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1년 만에 붙는 것도 어렵습니다. 죽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걸 사기라고 얘기를 해. 또 거기에 혹해갖고 책 사가지고 또 그런 분들도 있겠죠. 3개월 만에 하겠다고. 자, 여러분들도 3개월 만에 하시고 싶으면요. 하루에 18시간을 공부를 하세요. 그럼 3개월 만에 붙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탱글탱글 놀다가 내년 8월부터 하루에 딱 18시간씩을 3개월을 공부하세요. 그럼 붙어요. 하루에 18시간 공부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하루에 18시간을 공부한다는 건 18시간을 책상에 앉아있는 거에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18시간이에요. 집중해서. 불가능한 일이죠? 거의 힘들어요. 개 중에 정말 독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저도 해봤어요.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하루 18시간 스톱워치 사가지고 딱 일주일 하니까 정말로 18시간 하루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봤어. 계속 스톱워치 딱 갖다 놓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걸 딱 제외하고는 집중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딱 일주일 하니까 못하겠어요. 점점 시간이 줄어들어. 최대 10시간. 최대 10시간. 네.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 3개월 만에 붙었다는 둥, 기출문제만 풀고도 붙었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 그런 거에 현혹하지 마시고. 자, 이제 합격자 발표도 났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내년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빡세게 1년 동안 지치지 않고 꾸준히 따라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각설하고 2주 동안 이제 기본 뼈대하고 용어들을 봤어요. 그걸 오늘
입문서 가지고 쭉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법이라는 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그걸 개인사자 써서 사법상 법률관계 이렇게 써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 그랬죠.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 법률관계라는 건 권리의무관계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그죠? 예를 들어 매도인은 1억 내놔 대금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A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이렇게 계약 등을 하면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가 생겨. 이게 법률 관계예요. 근데 여기에 분쟁이 생겨. 다툼이 생겨.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고자 하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또는 을이 대금을 지급하는데 갑이 소유권을 안 넘겨줘.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 많죠.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목적물 가격이 5억으로 뛰었어. 그럼 갑은 1억에 팔았는데 5억으로 뛰니까 넘겨주기 싫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을 민법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민법이라 한다. 두 번째, 이런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어. 원인. 갑과 을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생겼는데 그 원인이 뭐냐? 매매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죠.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권리 의무 관계가 생겨요. 자, 여기서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케 하는 이 원인, 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요. 첫째 날 했죠. 법률 요건의 뜻. 첫째 날 한 법률 용어가 법률 관계,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거랬어요. 그 중에 법률 요건이 뭐냐? 원인. 이 원인에 따라서 요게 생기는 거죠. 이게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 우리가 흔히 원인과 결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 의무 관계가 생겼다가 되죠. 이 결과가 돼요. 이 결과를 뭐라고 부르죠?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불러요. 여기 두 번째. 민법이란 법은 어떤 법이다? 두 번째. 권리 의무 관계는 어떤 원인을 통해서 발생하는가? 원인과 결과. 그 관계.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 결과 법률 효과라 그랬죠. 구체적으로는 권리 의무 관계가 변동되는 경우 결국 권리 의무 관계가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권리의 변동. 의무를 좀 빼고 어차피 권리 의무가 한 쌍이니까 결국 법률 효과란 건 권리의 변동과 관련해요. 권리의 변동. A 토지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그죠? 그게 법률 관계의 변동이 되겠죠. 이 법률 관계의 변동인 권리 변동이 잘 보세요. 갑과 을이 A 토지 매매 계약을 해서 만약에 다툼이 있었고 법원이 해결해 줬다. 소유권을 넘겨라. 그래서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받았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죠? 소유권을 취득하고 얘는 소유권이 실이 되죠. 소멸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경이 됐죠. 이게 변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률관계의 효과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꾸 틀을 짜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권리의 변동이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민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기본 개념이 나와요. 그 중에서 취득과 관련해서 두 가지. 원시 취득이라는 놈 하고요. 승계 취득이라는 놈을 오늘 기억합니다. 구체적인 것 중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자, 승계 취득이라는 건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누가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넘겨받아서 취득하는 거. 이게 승계 취득이겠죠. 반면에 원시 취득은 권리를 넘겨받는 게 아니라
없던 권리가 새로 생겨서 취득하는 거. 이게 원시 취득이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갑이 건물을 신축을 하면 건물을 신축한 갑에게 뭐가 생겨요? 소유권이라는 게 생겨요. 그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건물 소유권은 새로 생긴 거죠. 이런 걸 무슨 취득이라고 부르자? 원시 취득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앞으로 원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때 그 원시라는 말이 뒤에 뭐가 붙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원시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원시 취득이란 건 없던 권리가 새로 생겨서 취득하는 것. 이게 원시 취득이다. 여기까지 됐죠? 너무 기억하셔야 돼요. 반면에 승계 취득은 갑이 갖고 있던 권리를 을이 이렇게 넘겨받는 거. 이런 게 승계 취득인데 여기에 이전적 승계라는 게 있고요. 설정적 승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정적 승계는 나중에 보고 이전적 승계만 말 그대로 권리를 이전받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포괄이란 건 한꺼번에라는 뜻이에요. 특정이란 건 콕 찍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포괄이란 건 이전에 갖고 있던 권리자의 권리를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걸 한꺼번에 넘겨받는 게 포괄승계가 될 거예요. 대표적인 상속이 되겠죠. 상속. 반면에 특정승계는 이전 권리자의 권리 중에서 콕 찍어서 넘겨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매매. 을이 갑이 갖고 있던 권리 여러 개 중에서 뭘 콕 찍었어? A 토지 소유권. 이런 게 특정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권리 의무 관계의 변동, 이 법률 효과라고 부른다. 이거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효과라는 말이 나오거나 권리 변동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같은 거라는 게 0.1초 만에 딱 떠올라야 돼요. 법률 효과 그러면 권리 변동 이런 식으로. 그리고 권리 변동에 뭐가 있는데 세 가지. 취득, 변경, 소멸. 그중에 취득 중에서 원시 취득이라는 거와 승계 취득이 어떤 건지 구별하고 승계 취득 중에 이전적 승계,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가 있다. 여기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포괄 승계 취득, 특정 승계 취득이 어떤 건지 의미를 딱 파악하고 해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다이렉트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속에 의한 권리 취득은 이전적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옳은 지문이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지문이. 다만 지문이 그렇게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포괄 승계라든가 특정 승계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일단 숙지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결과를 봤으니까 원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권리를 취득하거나 그 권리가 변경이 되거나 그 권리가 소멸하는 그 결과를 발생시키는 원인, 그걸 법률 요건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법률 요건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크게 두 개를 구별해. 두 개. 법률 요건이 크게 두 개가 있다. 이렇게 구별한 거야.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매매. 자, 매매는 저기 건물을 신축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상속을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고는 조금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매매 등을 통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을이 A 토지 소유권을 만약에 취득했다. 이거하고 갑이 건물 소유권,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갑이 사망을 해서 을이 소유권을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을 받아서 취득한 경우, 이거하고 조금 다르더라. 어떻게 다르냐? 위에 거는 이 결과를 가만히 놓고 보면 을이 갑과 계약을 할 때 원했던 거예요. 그죠?
의리하고 많은 권리 중에서 갑소유 A토지 소유권을 내가 손에 넣어야 되겠다. 저 땅이 필요하다. 그래서 갑하고 계약을 함으로써 을이 원했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죠? 반면에 이거는 갑이 건물을 지으니까 소유권이 손에 들어오는 거고 누구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죠. 갑이 죽으니까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법에서는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도록 돼 있고 갑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결과는 위의 과하고는 다르게 갑이나 을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법률에 의하여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당사자의 권리를 변동케 하는 원인이 쭉 하나하나 분석을 하다 보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지더라. 두 그룹으로. 하나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변동시키는 그룹이 하나 있고 당사자가 의도하고 당사자가 원했던 대로 변동시키는 그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발생시키는 그룹이 있더라 말이죠. 이렇게 법률 요건을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를 할 수 있더라. 그리고 나서 당사자가 원한 대로 변동을 시키는 이 그룹 싸잡아서 이름을 붙여줘요. 법률 행위라고. 나머지는 법률 규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법률 규정. 요 두 개 앞으로 무지하게 써먹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자, 한번 정리하면 권리를 변동케 하는 효과,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하고 그 법률 요건에 두 가지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자, 여기서 이게 핵심 개념이다. 이유는 자, 우리가 민법이 시험 범위가 크게 네 덩어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덩어리. 그 네 덩어리 중에서 민법 총칙 부분에서 10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10문제. 근데 이 민법 총칙이 뭐에 관한 내용이냐? 이거. 법률 행위. 유효 요건에 관한 내용. 유효 요건. 민법 총칙의 내용이. 민법 총칙이 10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9문제가 적어도 여기서 나와요. 나머지 한 문제는 이제 이런 거에서 나오고 이런 거에서 이런 기본적인 틀 있잖아요. 에? 뭐 취득이 어떤 게 있고 뭐 이런 거 쓸데없이 뭐 이런 데서 간혹 한 문제가 나오고 민법 총칙 10문제 99%가 법률행위 유효 요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 행위가 어디에서 튀어나온 개념인가를 설명드리려고요. 말씀드려요. 왼쪽은. 그래서 왼쪽은 전체적으로 민법을 공부하기 위한 아주 기본이 되는 뼈대가 되는 거고 그 뼈대 중에서 뭘 딱 뽑아갖고 법률 행위라는 나무를 뽑아가지고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법률의 유효 요건을 왜 봐야 되느냐? 좀 전에 법률행위라는 것은 행위자가 의도했던 권리를 변동시킨다 그랬죠. 그죠? 그러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그게 법률의 유효 요건이죠. 예를 들어서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소주를 대병 먹어가지고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그럼 우리 민법은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라는 건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을은 원했던 권리를 손에 넣는다 못 넣는다? 못 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더 원했던 걸 손에 넣으려면 갑하고 계약할 때 술 먹지 마. 멀쩡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 라고 요구하게 되겠죠. 그런 게 유효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유효 요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이제 앞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거 보기 전에 법률행위가 뭔지를 알아야지. 법률행위 의. 그죠? 법률행위 뭔지는 알아야 돼. 간단합니다. 인간의 행위예요. 그 인간의 행위 중에서 그 결과가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생길 때 그걸 인간의 행위라 하자. 법률행위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당사자가 원한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
그걸 뭐라고 이름 붙이자? 법률행위. 인간의 행위 중에서는 법률행위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 자동차로 운전해 가다가 을을 교통사고를 해서 때려받았어. 을한테 권리가 생겨요. 어떤 권리가 생겨요? 손해배상 청구권. 교통사고를 낸 갑은 피해자 을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그죠? 자, 이때 을이 손에 넣게 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을이 원했던 거냐? 아니죠. 길거리에 서 있는데 느닷없이 갑이 와서 때려받아가지고 법률이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을 때려받는 행위, 을이 바치는 행위, 이런 건 법률행위라고 할 수가 없죠. 이런 걸 사실행위, 불법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에는 많은 종류의 행위가 있어. 그걸 이제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걸로 묶는 거야. 불법행위, 사실행위, 무슨 행위 하다가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하나 딱 나온 거예요. 그룹이. 그래서 그 법률행위는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느냐. 좀 전에 뭐랬어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특징이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자, 법률행위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려면 행위하는 사람은, 법률행위 하는 사람은 먼저 원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그걸 의사라고 합니다. 원하는 걸 뭐라 한다? 의사. 자, 의사가 있어. 의사를 머릿속으로만 다 갖고 있어. 아, 나 저 A2지 소유권을 손에 넣고 싶은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손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가서 얘기해야지. 팔아라. 이걸 표시라고 해요. 원하는 것을 표시. 법률 행위에는 반드시 원하는 걸 표시하는 게 들어있더란 말이죠. 그걸 이름 붙이자. 뭐라고? 의사 표시.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돼요. 마치 앙꼬와 찐빵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건 법적으로 개념이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인간의 행위로서 행위한 자가 원했던 대로 결과를 발생케 하는, 그 다음 법률 요건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법률행위 뜻이 되는 거예요. 법적인 개념. 말이, 표현이 어려운 거예요. 표현이. 그죠? 지금 제가 드린 법률행위 뜻의 표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거 설명드린 거예요. 아,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매매 계약 같은 거,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계약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권리를 손에 넣는 거, 의사표시라는 게 들어있고, 이런 식의 딱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률의 뜻이. 두 번째로 법률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합니다. 하나만 확인합니다. 법률행위 중에는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가 있고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대부분이 계약이 됩니다. 매매계약 당시에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당할 때는 모르죠. 나중에 사기당했네?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사기당해서 계약을 한 사람이 나중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계약을. 자, 계약을 취소해버리면요, 이 계약은 무효가 돼버려요. 자, 이때 취소.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 원하는 게 뭐예요? 갑이 원하는 게 취소. 계약을 무효로 해야 되겠다. 이게 갑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당했으니까 이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해야 되겠다. 이게 갑의 의사예요. 그걸 을한테 표시하는 거야. 취소하겠다. 그럼 갑의 의사 표시대로 효력이 생기겠죠. 계약이 무효가 돼요. 이때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이런 게 단독행위.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효과가 생기는 행위, 이걸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이 단독행위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게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게 있어요. 지금 직관적으로 보세요. 취소.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을. 그죠?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때 뒷산 올라가가지고 마이크 들고 취소한다 그래요? 아니지. 을을 찾아가서 을한테 콕 찍어갖고 취소한다고 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앞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란 걸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쨌든 단독행위는 범죄행위는 이런 거고 범죄의 종류를 나중에 쭉 분류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단독행위라는 놈과 계약이라는 놈을 일단 구별해 두자.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거고 계약은 어때요? 상대방과 합의가 돼야 되죠. 그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할 때 일방적으로 사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팔아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게 계약이에요. 합의. 어쨌든 이런 종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자,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요. 유효 요건이 크게 또 두 덩어리가 있어요. 이 유효 요건이 하나가 모든 범죄행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유효 요건이 있습니다. 이걸 일반적 유효 요건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특별한 요 행위에만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이걸 특별 유효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일반적 유효 요건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법률 행위, 계약 등을 하는 사람, 누구? 당사자라고, 당사자. 법률행위 당사자. 이 당사자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당사자 요건이 있고요. 두 번째, 법률행위를 통해서 원하는 것. 이거죠. 이걸 법률행위 목적이라고도 해요. 뭐라고도 한다? 법률행위 목적. 법률 효과나 권리 변동이 법률 행위로 오게 되면 법률행위 목적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제가 을이 갑하고 A 토지 매매 계약을 할 때 을이 원하는 게 뭐였었죠? A 토지 소유권이라고 그랬죠. 이게 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을이 갑과 계약을 하는 목적, A 토지 소유권. 결국 목적이란 건 법률 효과란 말이에요. 이 목적이 갖춰야 되는 요건이 생겨요. 세 번째가 법률 행위 속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의사표시. 찐빵과 안과의 관계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법률행위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라는 놈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요게 일반적 유효요건이라고 단독행위가 됐든 계약이 됐든 이 유효요건은 꼭 갖춰야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 중에서 당사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능력이란 게 있어야 된다. 목적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확정이 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놓은 거예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나눈 다음에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라는 게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일반적 유효권. 이거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법률의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라는 놈이 갖춰야 될 건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돼요. 그 중에서 요놈과 요놈이 우리 시험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세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목적 요건에서 두세 문제, 의사표시 요건에서 두세 문제, 합쳐서 4-5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겠죠?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유효요건이라고 대리라는 제도가 있어요. 대리. 갑이 땅을 파는데 직접 팔지를 않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 야, 네가 좀 팔아줘. 이런 걸 대리라고 해요. 갑이 직접 파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대리 경우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의 문제가 남기는 거예요. 내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약을 할 때는 내가 직접 계약하는 거와는 다른 뭔가 요건이 필요할 거 아니냐. 그게 나올 거. 그게 특별 요건이 됩니다.
또 우리 매매계약 같은 거 할 때는요, 관할관청의 허가 같은 걸 받아본 적 없죠. 예컨대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관할관청의 허가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유효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관할관청의 허가는 그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에만 필요한 유효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특별 유효요건이 되는 겁니다. 또 법률행위의 부관이라는 게 나와요. 부관. 법률의 부관. 이 법률의 부관은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뭔 약속을 하면서 조건을 갖다 붙여. 내년 시험에 붙어라. 그러면 차를 사줄게. 이렇게. 약속은 했죠. 근데 앞에 뭘 붙였어. 시험에 붙으면. 이번 기말고사에 90점 이상을 넘겨라. 그러면 스마트폰을 바꿔주겠다. 에? 이런 식으로. 뭔가 약속을 하면서 앞에 뭘 붙여. 조건 같은 거, 단서 같은 걸 달아. 이런 걸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관이 붙어있는 법률행위가 특별유효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리에서 두세 문제, 부관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민법 총칙 법률행위 유효요건에 관한 거예요. 총 4덩어리 유효요건이 나와요. 그 다음 법률행위가 이런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요, 보세요. 갑이 을에게 내년 33회 시험에 붙으면 자동차를 사주기로 했어. 을은 시험에 붙어야 자동차 내놔 할 수 있죠. 근데 똑 떨어졌어. 그냥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똑 떨어졌어. 생각만 해도 공포스럽죠? 네. 붙는다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근데 만약 떨어졌어. 그럼 권리가 안 생기죠? 이렇게. 법률행위가 유효요건을 못 갖추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한두 문제 이렇게. 민법 총칙이 법률행위 유효요건에 관한 내용인데 유효요건 4가지에다가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거기서 한두 문제 이렇게. 이게 민법 총칙의 적용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기본이 되는 걸 조금씩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입문서 4페이지와 5페이지가 있어요. 이거 지금 1주, 2주에서 쫙 말씀드린 겁니다. 자만할 때 한번 쫙 읽어두시면 좋아요. 민법 전체적으로. 민법이란 뭐냐 이런 거다. 참고나 용어 부분에 보면 이제 우리가 11, 12월 달에 해야 될 기초 용어들이 조금씩 들어있습니다. 그 참고에 가면 4페이지에 구속이란 말 있죠. 우리 구속이란 말 많이 들어보죠. 형사재판에서. 그죠? 사람 잡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란 건, 민법에서 말하는 구속이란 건 뭘 지켜야 되는 것, 그게 구속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뭘 지켜야 되는 것, 이걸 구속이라고 한다. 나중에 계약법 가면 이제 구속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권리, 권능, 권한이라는 3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자, 아까 권리라는 게 법률 요건에 한 변동이 생겼을 때 손에 넣는 게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권리라는 건 뭐고, 권한은 뭐고, 권능은 뭐냐, 이렇게 되는데. 일단 권리와 권한을 구별해야 돼요. 권리는요, 권리자를 위한 거예요. 권리자. 반면에 권한은 남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권한이에요. 자, 아까 제가 대리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죠? 대리.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 갑이 을에게 땅 좀 팔아달라 이렇게. 그럼 그 부탁을 받은 을이 병하고 A 토지를 매매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이때 이 매매계약 자기를 위한 거예요? 갑을 위한 거예요? 갑을 위한 거예요.
결국 을이 갑을 대신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거든. 권한. 그 권한이 대리권이라는 거예요. 그죠?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함으로써 을은 갑을 대신해서 땅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권한을 갖게 됩니다. 권리는 내 거, 권한은 남을 위한 거. 일단 이렇게만 구별해 두시면 돼요. 두 번째, 권리는 어떤 힘이 있냐? 권리가 침해되면 국가가 보호를 해줘요. 권리가 침해가 되면 국가가 보호를 해줘. 그래서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 법이 보호하는 힘, 이게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든 적 있죠. 갑이 친구 을에게 주말에 한우를 사주기로 했다. 그럼 을은 갑에게 약속대로 한우 내놔. 권리가 있느냐? 없다 그랬어요. 왜? 만약에 갑이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국가가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단 말이죠. 그 권리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는 권리자를 위한 거고 앤도 국가가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권리와 권한을 구별하고, 그다음에 권능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 소유권, 권리잖아요, 그죠? 이 소유권의 내용, 그게 권능이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권리가 있어. 이 권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걸 권능이라고 해요. 권리 속에 들어있는 개개의 힘. 그래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여기서 수익이란 건 빌려주고 돈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차임 같은 거 팔아버릴 수 있고, 이때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권리가 아니라 권능 이렇게 됩니다. 권능. 그럼 소유권과 그 밑에 권능의 차이점. 국가는 권리 전체를 보호하는 거지 권능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를 보호하다 보니까 권능까지 보호되는 거예요. 어쨌든 권리와 권한, 권리와 권능 간단히 구별해 두시면 돼요. 다만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특히 권리와 권능은 구별하지 않고 막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막 쓰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반가로 2번 왜 다투는가, 반가로 3번 어떻게 발생하는가, 반가로 4번 그걸 해결하는 게 민법이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넘겨봅니다. 민법의 구성이라고 해서 우리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 뭐가 나와 있어요? 법률관계 변동. 그죠? 앞에 있는 두 페이지가 이거에 관한 거고요. 민법이라 이런 거다. 그게 어떻게 변동이 되는가가 이제 나온 거죠. 거기에 보면 양가로 1번 있고 양가로 2번 법률관계 변동의 구체적 모습이라고 취득변경 소멸이 있죠. 그중에 뭐만 좀 기억하자 그랬어요. 취득증의 동그라미 1번 원시취득. 원시취득이 뭐라고요? 권리가 새로 발생하면서 취득하는 거. 맨 밑에 예가 있죠. 건물 신축. 그죠? 반면 오른쪽에 승계취득 있죠. 권리를 넘겨받는 거라 그랬어요. 그중에 표를 보면 이전적 승계 중에 포괄과 특정이 있죠. 포괄이 무슨 뜻?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게 포괄. 특정은 콕 찍어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죠. 그 정도 확인하고 밑에 양가로 3번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 법률 요건, 동그라미 1. 법률관계는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변동된다. 그걸 법률 요건이라 부른다. 그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 등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행위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주저리 줄에 써놨지만 원하는 걸 손에 넣을 수 있는 경우, 또 하나가 법률에 의해서, 그걸 각각 뭐라 부르자?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라고 이름 붙이자. 그래서 네 번째 줄 전자를 특히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동그라미 3번. 결국 법률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률 행위 경우에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법률 행위 이외의 원인의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가 생긴다. 이거를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 체크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지금 체크해드리는 걸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읽으실 때. 넘겨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2장에서 법률행위가 나온 거예요.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법률행위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구성요소라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아,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구나. 의사표시라는 게 들어있구나. 자, 참고해보면 의사표시가 뭐예요? 원하는 것, 의사를 말이나 행동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거, 그게 의사표시죠. 그죠? 그게 의사표시. 그런데 이 의사와 표시가 나중에 하면 이제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을 수가 없겠지. 그게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의사표시 요건에서. 범죄의 종류가 있습니다. 단독행위가 있죠. 반가로 2번처럼 취소 같은 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거다. 단독행위 옆에다가 일방적 딱 이렇게 씁니다. 일방적. 그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맨 밑에 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저쪽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재산에다가 재산을 사람처럼 취급하는 게 재단법입니다. 장학 재단법인처럼 재산을 사람처럼 취급하는 게 재단법인입니다. 거기 권리 능력을 부여했다고 되어 있는 권리 능력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오른쪽은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요건이 나와 있어요. 그 법률행위 요건 중에서 반가로 1번 법률행위에 의해 행위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려면 법률행위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 법률행위가 존재하고, 이건 쉽게 생각하세요. 계약이 있고 일단 계약을 하고 각과를 일단 계약을 하고 그게 법률행위 존재. 그리고 유효 이렇게 돼요. 유효. 그죠? 그중에 성립 요건은 나중에 계약법 가서 보고요. 맨 밑에 3번 효력 요건. 일반적인 거.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법률행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게 3개가 있다가 한 장 넘겨요. 크게 봅니다. 먼저 법률행위 당사자. 첫 번째 줄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오른쪽 표 밑에 동그라미 2번 목적. 뭐라고 돼 있어요?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실현이 가능해야 하며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3번째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일반적 유효권이 된 거예요. 반면에 특별 유효권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보면 동그라미 1, 2, 3, 4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그 중에서 다시 왼쪽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니니까 간단하게. 자, 먼저 왼쪽에 참고 권리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 능력이란 게 뭐냐? 쉽게 생각하세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이게 권리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법은 권리 능력자가 누구냐? 인자를 써요. 인이 권리 능력자야. 이 인에 둘이 있어. 자연인과 법인. 민법상 자연인은 뭐냐? 사람이 출생한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자연인이에요. 태어난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기서 태어났다는 게 무엇냐에 대해서 또 학설 대립이 몰라도 돼. 그냥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가끔 가다가 사람은 태어난 때라면 언제부터를 말하나요? 이렇게 말하면 뭐 있어요. 엄마가 배 아플 때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근데 우린 몰라도 돼요. 사람이 태어난 때부터 죽을 때까지 권리 능력자다 생각하죠. 법인이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법인. 자, 법인. 법인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일단 두 종류가 있어요.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어요. 자, 먼저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 재단법인은 재산.
그거를 사람처럼 취급. 그게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법인이 되려면요. 반드시 설립등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자, 여기서 설립등기 이제 등기소 가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요. 출생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하면 주민등록번호 주잖아요. 법인도 똑같아요. 설립등기하면요. 법인 등록번호를 줘요. 13자리. 자연인 주민등록번호하고 자릿수가 똑같아요. 앞자리 6개, 뒷자리 7개. 그게 설립등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됩니다. 사람이 모인 단체가 설립등기했다 사단법인, 재산을 설립등기했다 재단법인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 단체 중에 설립등기를 안 한 단체들이 있어요. 일진회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천안역 사거리파 이런 애들. 단체인데 설립등기 안 한 애들. 이런 애들은 비법인사단 이렇게 불러요. 설립등기하지 않은 사람의 단체.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법인사단. 법인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권리를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불러요. 요 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나중에 소유권 가면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법 아니지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권리 능력이란 말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 되는데 특히 방가로 3번, 방가로 5번. 반가로 5번에 가면 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란 말이 나오죠. 그 예 보면 동창회가 뭐예요? 동창회. 자, 무슨 학교 동창회. 단체죠. 설립등기 안 했어. 비법인 사단. 동창회비를 걷어서 동창회 건물을 샀어. 이 건물 소유권을 동창회가 취득할 수 있느냐? 안 돼. 왜? 동창회는 비법인 사단에서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동창 회원들의 공동 소유로 처리합니다. 이런 걸 총유라고 해요. 비법인 사단 구성원, 이 사람들을 사원 이렇게 돼요. 이 비법인 사단 구성원인 사원들의 공동 소유, 이걸 뭐라 한다? 총유 이렇게 돼요. 나중에 소유권 가서 볼 겁니다. 자, 첫째 권리 능력 봤어요. 두 번째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자, 의사 능력은 쉽게 생각하세요. 정신적 판단력을 말하고요. 대부분은 의사 능력이 있지만 없는 애들이 있어. 의사 무능력자 누가 있냐? 만취한 자. 대표적인 의사 무능력자. 만취. 네? 자, 이런 의사 무능력자가 계약을 했어. 무효. 딱 그렇게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가 행위 능력이 나왔어요. 행위 능력은 앞에 법률자가 생략돼 있어. 법률 행위 능력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독으로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애들이 있어. 제한 능력자라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딱 정해놨어요. 자, 그 중에 미성년자는 민법상 만 19세 미만자. 그 다음, 한정치산자,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 이 둘은요, 법원이 선고를 해요. 그 중에 피한정 후견인은요, 평상시에는 정상적인데 가끔 맛이 가는 애들이 있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늘 맛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법에서는 뭐라고 해놨냐면 그 동그라미 2번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줄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돼 있죠. 반면에 피성년은요.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르죠? 몰라도 돼요. 그냥 피한정 피성년 가끔 맛이 갔냐 늘 맛이 갔냐 이렇게 돼요. 다만 이 둘 다 법원이
일정한 자의 신청에 의해서 너 가끔 맛이 가네, 넌 완전히 맛이 가있네, 안 되겠다, 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심판을 시작을 해요. 그걸 한정 후견 계시 심판, 성년 후견 계시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계시 심판을 받은 자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됩니다. 일단 이런 애들은 단독으로 개혁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대신해 줘야 되죠. 그 대신해 주는 사람을 법정 대리인 이라고 불러요. 미성년자한테 누가 있어? 부모. 피한정 후견이나 피성년 후견에게 누가 있어?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이 있어요. 법원이 선임을 해요. 이런 애들이 대신해 줘야 돼. 만약에 이런 애들 도움을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오른쪽. 반가로 5번.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 일단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되 뭐 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죠? 이게 첫 번째 요건이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당사자는 권리능력, 즉 살아있고 멀쩡해야 되고, 미성년자라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법률행위가 유효하구나. 그 세 가지를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 그럼 또 뭘 갖춰야 돼? 그 다음에는 목적이 확정돼 있고 실행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걸 갖춰야 돼.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오른쪽 4번 법률의 목적 파트에 따로 뽑아져 있는 거예요. 양이 많으니까 목차를 따로 뽑는 거예요. 이렇게 양이 많으면 목차를 따로 이렇게 뽑는 거예요. 큰 목차로. 자, 법률의 목적이요.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아까 목적이 뭐랬어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손에 넣고자 하는 권리. 여기서 봤던 법률 효과. 이 법률 효과가 법률 행위로 오게 되면 뭐가 된다? 법률 행위의 목적. 이렇게 그 목적이 첫째가 확정성이라고 돼 있죠? 확정성은 쉽죠?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라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 갑이요, 땅이 3개가 있어. A 토지, B 토지, C 토지. 이걸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근데 A 토지인지 B 토지인지 C 토지인지 정하지 않았어. 나중에 다툼이 생기겠죠. 계약을 할 때 갑이 갖고 있는 땅 3개 중에서 어떤 땅인지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계약을 했어. 나중에 분쟁이 생겨요. 을은 뭐라 그럴까요? 제일 좋은 땅 내놓으라고 하겠지. 갑은 제일 후진 땅 주려고 할 거고. 분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럴 때 법원은 무효라고 처리해버려요. 니들이 계약할 때 정하지 않았잖냐. 그만 다퉈. 계약은 뭐다? 무효. 그게 확정성 요건이에요. 자, 확정성 요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확실하게 목적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구나. 계약을 할 당시에 내가 원하는 걸 확실하게 정해놔야 되는구나.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일단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부터가 조금 중요해요.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전제를 까는 게요.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을 판단할 때 법률행위가 유효냐를 판단할 때 그 기준 시기는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행위 당시. 그래서 목적의 확정성도 행위 당시 기준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가능성도 행위 당시를 기준하는 거예요. 가능성. 자, 가능성이란 게 뭐냐? 행위 당시, 계약 당시 목적이 실현 가능할 것. 그게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각과의 계약을 했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계약을 했는데 제 몇 동, 제 몇 호까지 정해놨어.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할 때 무슨 아파트 제 몇 동, 제 몇 호 정해놨어. 그 다음 봤더니 이 아파트가 어디에 지어지는 거냐? 화성에 신축 예정. 화성. 여기서 화성은 경기도 화성이 아니고 수금지화할 때 화. 그런데 달도 못 가는 대한민국에서
화성에다 현재 아파트를 분양하는 계약을 했다? 현재 실현 가능 불가능? 현재 대한민국 기술로는 불가능하죠. 그럼 무효가 되는 거야. 그게 가능성이에요. 근데 뭐 이런 황당무계한 계약 같은 거 말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었던 A 건물을 매매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1월 10일 날 했어. A 건물을. 그런데 이 A 건물이 공교롭게도 1월 9일 날 지진으로 멸실이 됐어. 갑과 을은 1월 10일 날 지진으로 멸실된 걸 모르고 계약을 덜렁한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건물이 1월 9일 날 지진으로 이미 멸실이 됐으니까 1월 10일 날 계약 당시 을은 A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계약 당시 불가능해요. 그럼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계약 당시 불가능한 걸 이름을 붙이자 원시적 불능.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그래서 목적의 가능성에서 원시적 불능이라는 개념을 하나 기억하자.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무효가 된다. 12페이지에 보면 양가라 3번 목적은 행위 당시 가능해야 된다. 따라서 행위 당시부터 불가능한 경우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주택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의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소실되었다. 한자를 써놨어요. 소자는 불탈 소자야. 불타서 없어졌어. 그럼 계약 당시 불가능하죠. 그걸 뭐라 부르자? 원시적 불능. 그럼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때요? 1월 10일 날 계약을 할 때 건물은 있었는데요. 15일 날 멸실됐어. 15일 멸실됐어. 원시적 불능 아니죠? 뭐라고 부를까요? 후발적 불능 이렇게 불러요. 자, 후발적 불능은 무효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계약 당시 불능만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원시적 불능이라는 개념을 하나 기억해달라. 됐죠? 어쨌든 목적 요건이 당사자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목적 요건을 4개 갖춰야 되는데 그중에 지금 2개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휘자 중요한 게 3번째 요건 적법성과 4번째 요건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자, 이거는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